네, 안녕하세요. 최원영입니다. 지난번 강의한 것은 제가 막 재채기도 하고 훌쩍거리기도 해서 많이 걱정들 끼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강의 제목을 시선의 지평을 넓히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첫 심화 공부를 삶에 대해서 알아봤죠. 삶은 시계추다라는 가설을 세워보고 시계추의 특성을 통해서 삶을 통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나 충돌이 다름을 틀림으로 여긴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꿈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꿈은 삶의 목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았고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사랑의 꿈을, 사랑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이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 자체가 귀하거나 천한 것은 없어 보이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는 또는 그 사랑을 확산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은 귀한 일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생각을 확장하면 어느 누구와도 조화롭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또는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를 통해서 저 같은 선생은 교육 활동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장님은 사장님의 일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시고 직원은 직원의 일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계층 간의 갈등 역시도 적어질 것이고 누구나 귀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폭을 과거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책을 쓴 그 최 사장이라는 그 철학자의 글의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자신의 모든 걸 한 가지에 쏟아부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준비나 또는 새로 시작한 사업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다. 그때 이렇게 생각한다. 의심은 병이다. 의심은 내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라고 말이다. 천성이 성실한 이 사람들은 자신을 다독이며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탓하지 않는다.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을 테니까.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진정 내 모든 걸 여기에 쏟아붓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목표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다. 대부분이 그렇다. 이들이 한 가지에 몰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강인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나약해서다. 현실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세계의 복잡함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들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무언가 분명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겠다는 아주 단순한 전략을 세운 거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한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는 적처럼 우스워 보이는 것은 없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쉽게 쓰러뜨린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쓰러진 이유를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은 재도전을 다짐하면서 다시 이렇게 결심한다. 예전에 나는 모든 걸 걸지 않았어 라고 말이다. 이들은 중간 어딘가에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돼도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그걸 인정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정성이 헛수고가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이 철학자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더 넓혀서 저자의 사유까지 이르러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유 방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간 어딘가에서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가능성이 없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가정과 학교의 보호 속에서 제대로 된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자신만큼은 실패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환상 말이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부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제대로 된 선택으로 시작하지 못했음을 말이다. 따라서 다른 길과 다른 가능성을 마음에 품은 채 느슨하게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리라. 이제 당신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선택하고 시작해야 한다. 계속 갈 것인지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인지를 말이다. 만약 모든 걸 쏟아붓고 왔다면 그냥 걸어가면 된다. 반대로 자신의 노력을 아끼면서 왔다면, 즉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바꿔도 된다. 분명 기억해라. 길가를 둘러보며 여유 있게 걷는다는 것. 그것은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기 위해 신중히 걷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게 마찬가지다. 세상이 나에게 골라보라며 펼쳐주는 것들. 예를 들면 진로나 직업, 사업이나 종교나 신념, 또는 목표나 미래 중에서 세상은 단 한 번도 당신에게 단 한 가지만을 골라서 거기에만 매진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당신 앞에 펼쳐진 세상은 하나의 좁은 길이 아니라 들판처럼 열려 있고,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어딘가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들판이다. 발 아래 풀꽃들과 주위의 나비들과 시원해진 바람, 낯선 풍경들, 이제 여행자의 눈으로 그것들을 볼 시간이다. 어때요? 제가 최 사장이라는 철학자의 글을 읽어드린 이유를 조금 아실 듯 하신가요? 어떤 문제나 걱정거리가 여러분들을 힘겹게 할 때는 여러분은 그 걱정거리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그렇게 빠져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은 늘 불안하고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에 빠져서 울고불고 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미래 역시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여러분의 생활이 내일의 여러분을 결정하는데, 오늘 울고불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니 밝은 내일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생각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시선의 확장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실수나 잘못으로 빚어진 그 엄청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미경으로 한 가지 사물만을 보면 그 사물을 자세히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물의 주변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선의 확장이란 그 현미경에서 잠시 눈을 떼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 전체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런 여유 있는 태도가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지혜와 해법을 찾게 해줄 겁니다. 시선의 확장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이기주 선생님의 산문집에 나오는 그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뵙고 왔다. 치매를 앓고 계신다. 담당 의사는 치매라고 해서 모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할머니의 경우 기억과 기억이 잘 연결되지 못하는 탓에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것이 자꾸만 파편화되고 분절화되고 있는 형편이라 기억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나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기억력과 정신이 비교적 봄 햇살처럼 맑았던 어느 날 자식들과 손주들을 둘러보면서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앞으로 너희를 영영 몰라보면 어쩌지? 그때였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친척 동생이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할머니를 알아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볼게요. 아, 참 감동적이죠. 어린 꼬마의 우리가 알아보면 되잖아요라는 말이 참으로 곱게 느껴집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를 영영 몰라보면 어쩌지라는 할머니의 걱정에 어른들은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염려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요. 조금은 거짓말을 보태더라도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어린 꼬마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괜찮아요 라고요. 그리고 괜찮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알아보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말라는 거죠. 꼬마의 이 말은요. 시선이 확장된 상태에서야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할머니만을 생각했지만 꼬마는 시선이 확장돼서 할머니와 자신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유한 겁니다. 현자들의 철학 우화라는 책에 두 명의 도둑이 대화를 나누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도둑 중에서 한 명이라고 상상을 하시고 나는 어떤 도둑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도둑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수대 옆을 지나갔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교수대가 없다면 우리 같은 직업은 참 좋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도둑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보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교수대가 바로 우리 은인이야. 만약 교수대가 없다면 다들 우리처럼 훔치고 뺏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린 정말 일하기 힘들어져. 그렇군요. 첫 번째 도둑의 사유는 교수대가 걸림돌이라는 사유죠. 교수대가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도둑질을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수대를 보고도 다른 한 명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봤습니다. 교수대가 있어서 많은 도둑이 도둑질을 포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수월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사람이나 사물 보는 그 시선을 확장을 시키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걸림돌에서 충분히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안도연 시인이 쓴 그 연어라는 책,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 내용에서 배운 지혜와 깨달음이 제게도 무척 컸던 책으로 기억이 됩니다. 연어의 삶을 의인화해서 쓴 동화 같은 글인데요. 연어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강의 상류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여행하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죠.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요. 연어가 바다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태어난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 연어가 강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신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나뭇잎은 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본 연어가 강에게 묻습니다. 초록강 아저씨, 나뭇잎들은 왜 강 아래로 내려가지요?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아니, 거슬러 오른다는 건 또 뭐예요? 초록강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초록강은 대답 대신에 은빛 연어야. 너는 너 혼자 힘으로 강을 거슬러 오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럼요. 혼자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연어 무리는 특히 그래. 연어가 아름다운 것은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를 줄 알기 때문이야. 왜 거슬러 오르는 건데요?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걸 찾아간다는 뜻이야.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강물이 왜 하류로 흐르는지 넌 아니?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요? 은빛 연어의 이 대답에 초록강은 크게 웃는다. 그리고 말한다. 강이 하류로 흐르는 건 연어들을 거슬러 오르게 하기 위해서야. 아, 그럼 우리는 강물 때문에 거슬러 오르는 거군요. 그래. 강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연어들을 가르친단다. 가르친다고요? 그럼 강물은 아래로 흐르면서 자신의 물살과 체온을 연어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지. 연어들이 반드시 강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는 것을, 또한 거슬러 올라야 하는 이유를 말이야. 은빛 연어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은 자신의 몸 전체로 연어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희망을 찾아가는 거라고 하셨죠? 그래. 실망한 듯 연어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희망이란 저희가 알을 낳는 것인가요?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아저씨, 초록강 아저씨,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은빛 연어야. 너의 희망은 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빛 연어는 즉시 대답을 못합니다. 너무 많은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희망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희망이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은빛 연어는 생각합니다. 어때요? 이 글에서 뭔가 찡 하는 게 있지요.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무척 힘겨울 겁니다. 물살과 싸워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연어는 영영 자신이 돌아가야 할 강의 상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겨운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살과 싸우는 험난한 고통 끝에 자신의 종착지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고통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도 다루었습니다. 시계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끊임없이 왕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쁨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있으면 언젠가는 슬픔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껴안으면 됩니다. 그저 마주하면 됩니다.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시선이 확장된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어가 자신이 거슬러 오르기 위해 강물이 온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처한 사람들로서는 시선을 확장해서 사유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자신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쉽게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돋보기로만 그 문제나 그 고난을 들여다보곤 하죠. 긍정력 사전이란 책에 재미있는 우화가 나옵니다.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에게 길을 물으면 저기 코너에 호프집 있거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말해준대요. 만약 목사님에게 길을 물으면 저기 교회 보이시죠? 거기를 지나서 50m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덧셈 부호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수학자는 덧셈 부호라고 할 것이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하겠죠. 목사님은 십자가라고 하실 것이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모두 다 맞는 답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시선의 확장을 꾀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자신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잠시 내려놓고 새롭게 그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선의 확장은 곧 호기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관찰을 하게 되고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말은 과거에 가진 내 가치관과 내 신념 역시도 확장되고 깊어진다는 걸 뜻하지 않을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앞과 주위를 둘러보니 끝없는 사막만 펼쳐집니다. 지쳐서 쓰러질 듯한 그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에요.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편히 죽는 게 나아요. 그때 무덤이 하나 보였습니다. 무덤을 본 아들이 아빠, 우리도 이 사람처럼 죽을 거예요. 이젠 포기해요. 이렇게 말하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야.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거든. 그렇습니다. 무덤 속 사람들도 한때는 물이 떨어진 채로 사막을 횡단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젠 죽겠구나라며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마을이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묻어주었을 테니까요. 우리에게 역경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덤을 발견하는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 무덤이 바로 희망의 상징이란 사실 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희망을 만나는 그날 말입니다. 사시라고 하는 말은 그 양쪽 눈의 시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사시 때문에 놀림을 받던 사람이 어느 회사의 경비원으로 원서를 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면접관에게 말했거든요. 저는 사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쳐다보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경비원으로 저는 최적입니다. 이렇게요. 만약 그분이 자신의 결함인 사시로 인해 절망에 빠져 살았다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치고는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칠 수 없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사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될 겁니다. 소개드린 저 경비원처럼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시선의 확장입니다. 그때 걸림돌이라고 여긴 것이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로 바뀌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서울은 물 한 모금도 돈이야. 도무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라고 말하니까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군요. 아, 그럼 우리 서울에 가야겠어. 물 한 모금만 팔아도 먹고 살 테니까 말이야. 아, 멋있죠? 차동엽 신부께서 쓰신 그 무지개 원리에서도요. 그 책에서도 시선을 확장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그런 예화인데요. 어느 조미료 회사가 매출이 계속 떨어지니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간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물었더니 한 여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조미료통의 구멍 크기를 2배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입니다. 조미료통의 구멍을 넓힌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 여성은 어떻게 하면 매출이 늘 것인가라는 질문을 달리 해석을 했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조미료를 사도록 만들까? 즉 조미료가 빨리 떨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답이 쉬워졌죠. 구멍을 크게 하면 되니까요. 이게 시선을 넓혀 생각한 겁니다. 또 잘 아시는 그 시카고의 어느 오피스 빌딩 주인은 입주자들로부터 불만과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입주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건물에서 나가겠다고 엄포까지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주자들의 불평이나 불만은 다음 날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똑같은 엘리베이터였는데 말입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 거울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천천히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또는 올라가는 동안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가꿀 수 있게 됐습니다. 시선의 확장이란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에는 짜증과 불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숙제하고 놀라고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알고 계시죠? 엄마가 무척 화가 나셨다는 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와 여러분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경찰관이고 여러분은 범죄자가 되었으니까요. 경찰관은 죄를 찾아야 하고
범죄자는 죄를 숨겨야 하잖아요. 그러니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비로소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시선을 확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차동엽 신부께서는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장점과 특기를 이 일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꾸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생각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의 패턴이 굳어지면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옳은 것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눕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적이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비극을 낳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편이 갈려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확장해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위치한 시계추의 반대편을 헤아릴 수 있는 조금의 여유만 있다면 그때 너와 나는 조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때 다양성이 주는 또는 서로의 다름이 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를 생각해봐도 시선을 확장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러분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감염이 되었을 때를 헤아려 보는 것이 곧 시선을 확장시킨 사유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확장시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손을 깨끗이 닦는다든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등의 불편한 일을 기꺼이 또는 즐겁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불편해도 자신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헤아리는 순간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해야만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